다음은 1700년도에 있었던 사우스시 버블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1719년 11월 23일 영국 왕 조지 1세는 이렇게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유럽이 영국의 힘과 권고에 영향을 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이죠. 아주 자신감이 있는 그런 연설이죠. 그런데 이런 연설이 있고 1년 뒤에 사우스시의 투기 파도가 영국을 덮쳤습니다. 근데 이 사우스시 버블이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영국은 번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영국이 이렇게 번영하는 와중에 프랑스에서는 스코틀랜드 출신의 이 존 로라는 사람이 자신의 미시시피사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 미시시피사는 프랑스가 보유한 미국 식민지 루이지애나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당시 프랑스의 동인도 회사, 그리고 차이나 컴퍼니, 화폐 주조업, 조세 징수 대리업, 그리고 중앙은행까지 이 미시시피사의 아래에 있었죠. 존 로 이 사람은 자신의 은행을 통해서 엄청난 양의 은행권을 발행해서, 은행권이라고 하면 그냥 화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은행권을 발행해서 미시시피사의 주식을 사려는 사람들한테 대출을 실행해 줬습니다. 본인의 은행에서 사람들한테 돈을 대출해주고 그 돈으로 사람들은 미시시피사의 주식을 산 거죠. 그리고 이 투자자들은 이 주식을 또 담보로 잡혔습니다. 이 주식을 담보로 잡히니까 사람들은 팔 수 없게 되죠. 그러면은 시장에 거래되는 유통 주식수는 감소할 겁니다. 유통 주식수가 감소하면은 주가는 치솟게 되죠. 주가가 치솟으면은 이 주식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은 더 많아지고, 그러면은 또 이 존 로는 자신이 은행에서 은행권을 발행을 해서 대출을 해주고 그 사람들은 또 그 돈으로 주식을 사고, 이런 게 계속 반복되었던 거죠. 그래서 500리브르였던 주가는 1719년에 2년 만에 2만 리브르까지 올라가게 되죠. 이게 바로 미시시피 버블이죠. 근데 사실 이 미시시피 강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늪지대만 있었을 뿐이죠. 어쨌든 이런 미시시피사의 급등 때문에 수많은 졸부들이 태어났고, 그 때문에 이때 당시에 최초로 백만장자라는 말이 만들어졌다고 하네요. 이 미시시피사의 주식이 올라가고 그로 인해서 돈을 번 사람들 때문에 스위스 제네바의 집값까지 오를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 독일에서는 이 투기 심리를 활용해서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보험회사들이 설립되었고, 오스트리아에서는 동방무역회사의 설립이 추진되기도 했습니다. 프랑스 미시시피사로 인해 발생한 이 투기 버블이 유럽 전체적으로 퍼지게 된 거죠. 최초의 국제적인 버블의 발생이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영원히 지속되진 않았죠. 홍티 왕자가 이 미시시피사의 지분을 팔아서 금과 은으로 바꾼다는 소문이 시장에 도니까 갑자기 이 주식을 팔아서 현금으로 바꾸려는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중앙은행의 금고가 순식간에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죠. 자금 유출이 계속되니까 비상의 조치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1720년 5월에 프랑스 정부는 주가와 은행권의 가치를 2분의 1까지 떨어뜨리는 그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주식으로 치면은 감자를 진행을 한 거죠. 한순간에 가치가 2분의 1로 떨어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원래 같았으면은 10,000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g의 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는데 갑자기 2분의 1로 줄이면서 10,000원으로 0.5g밖에 못 받는 그런 상황이 생겨버린 거죠. 그리고 이 일이 있고 일주일 뒤에 이 존 로가 가지고 있던 은행 방크 제네럴은 예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돈을 안 돌려준 거죠. 그리고 존 로는 해임이 되었죠. 결국 이렇게 결국 그 존 로의 미시시피사의 버블은 무너지게 됩니다. 당시에 이 미시시피 버블로 많은 해프닝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가게를 하던 사람들, 뭐 대장간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 자신의 본업으로 돈을 벌기보다는 이 브로커들한테 의자를 빌려주고 뭐 방을 빌려주고 이런 것들로 더 많은 수입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미시시피 주식 한 주를 8,000리브르에 팔아오라는 주인의 지시를 받은 이 종이 주식을 팔러 가다가 1만 리브르에 주식을 사겠다는 사람을 만나서 순식간에 2천만 리브르를 챙기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고 하죠. 그리고 그 종은 그 차액으로 다시 미시시피 주식을 사서 며칠 만에 백만장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또 유명한 이야기는 존 로의 마부 이야기인데요. 존 로의 마부는 주식 투자로 돈을 많이 벌어서 어느 날 이제 마부 일을 그만두기 위해서 이 마부 2명을 데리고 존 로의 저택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을 대신 일을 시키려고 데려간 거죠. 근데 이 로가 왜 2사람을 데려왔냐라고 물어보니까 이 마부가 한 사람은 자기 마부라고 그런 얘기를 했다는 그런 얘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미시시피사는 이렇게 망했지만 이 망하기 전에 이 미시시피사를 보고 있던 이 영국 정부는 안절부절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미시시피사가 성장을 하면은 이 프랑스가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전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영국 정부는 이 미시시피에 대항할 것을 찾기 시작했고, 거기에 눈에 띈 것이 바로 사우스시 회사였습니다. 이 사우스시는 영국이 이 강자로 군림하고 있는 바다 사우스시의 이름을 딴 그런 회사였죠. 앞에서 말했다시피 1690년대 영국은 금융혁명이 계속 가속되고 있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1710년에는 영국 최초의 보험회사가 설립됐고, 그로 인해서 짧은 주식 투자 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1년 뒤 1711년대 1000만 파운드의 부채를 떠안기 위해 사우스시가 설립됐죠. 이 사우스시는 애초부터 이 정부의 부채를 떠안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였습니다. 이 사우스시는 이 정부의 부채를 떠안고 그리고 대신에 이 정부의 부채에서 매년 이자를 지급받기로 했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 영국 정부가 이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부채가 많이 생겼는데, 부채가 많이 생겼다는 것은 채권을 많이 팔았다는 거죠. 채권을 많이 팔아서 이자도 못 주고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 채권의 이 권리를 이 사우스시한테 넘긴 겁니다. 그러면 채권을 가진 사람들은 영국 정부가 아니라 이제는 사우스시의 이자와 원금을 보장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을 거래를 한 거죠. 그리고 이런 부채를 떠안는 조건으로 사우스시는 매년 영국 정부로 이자를 받을 뿐만 아니라 라틴 아메리카의 스페인 식민지에 대한 독점 무역권을 보장받았습니다. 또 흑인 노예를 독점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권리도 받게 됐죠. 근데 이런 계획 뒤에는 하나의 계획이 더 있었습니다. 이 사우스시는 영국 정부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 채권을 본인들 회사의 주식으로 바꿔줄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자가 안 나가도 되겠죠. 그 사람들은 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년 이자를 받을 수 있지만 그 채권을 주식으로 바꿔버리게 되면은 사우스시는 거기에 대한 이자를 안 줘도 됐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그 채권을 주식으로 바꾸려고 할까요? 원래 같았으면 안 바꾸려고 하겠죠. 근데 만약에 사우스시 회사의 주가가 엄청나게 상승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채권을 사우스시 주식으로 전환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럼 사우스시의 목표는 뭐가 될까요? 결국 사우스시 회사의 주가를 올리는 것이 이 회사의 최고 목표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주가를 올릴 수만 있다면 채권 보유자들은 기꺼이 채권을 주식으로 교환을 할 겁니다. 일단 이 채권을 주식으로 바꾸기 전에 주가를 먼저 올렸어야 했습니다. 그래야지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우스시는 일단 유상증자를 하기 시작합니다. 유상증자를 해서 시장에서 주식을 팔았죠. 그리고 이 중에 일부는 정부한테 줬습니다. 이 사우스시 이 음모는 채권의 주식 전환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얼마나 주가를 띄어 있느냐에 따라 성공 여부가 달려 있었죠. 주가를 많이 띄울수록 이 교환 비율이 주식이 유리해지기 때문이죠. 100만 원짜리 채권이 있고 원래 같으면 100만 원에 발행한 주식이 있으면은 둘은 1대1로 교환이 돼야 될 겁니다. 채권 한 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식 한 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만약에 주가가 올라서 200이 된다면 채권 가격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채권 두 장으로 주식 한 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환 비율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사우스시는 교환하기 전에 주가를 최대한 띄우려고 노력을 했던 거죠. 실제로 당시에 최초의 이 유상증자에는 신주가 31만 5천 주가 발행되었는데요. 만약에 채권 가격이 그대로고 신주가 안 오르고 그대로 있다면은 이 31만 5천 주, 이 모두를 전량을 이 채권으로 바꿔줘야지 모든 채권을 바꿔줄 수 있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주가가 올라간다면 31만 5천 주 중에서 절반만을 사용해서 모든 채권을 바꿀 수 있었죠. 그러면은 남은 주식은 시장에 팔아서 또 이 회사는 추가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은 간단합니다. 사우스시 회사의 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회사의 순이익이 커지는 거죠. 그리고 주식 발행이 시작됐는데 사우스시 주가는 100파운드에서 한 달 뒤에는 300파운드까지 올랐습니다. 이 300파운드까지 올라가니까 이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하원에서는 채권의 주식 전환 비율을 먼저 정해놓고 교환을 해줘야 된다고 얘기를 했죠. 채권 주식 전환 비율을 먼저 정해야지 이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손해를 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한 것인데 재무장관 에이슬레이비는 이 가치를 정할 방법이 없다는 이유로 여기에 반대했습니다. 왜 반대했을까요? 정말 가치를 정할 방법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앞에서 이 사람들이 유상증자를 할 때 일부를 정부에 줬다고 했죠. 그중 또 일부는 이 뇌물로 제공이 되었습니다. 재무장관 이 사람은 이 뇌물로 받은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개인 돈으로 또 추가로 주식을 더 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전환 비율을 정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주장을 한 거죠. 그리고 결국 1720년대 3월 23일 마침내 영국 정부는 전환 비율을 정하지 않은 채 이 사우스시의 음모, 이 계획을 승인을 하게 됩니다. 이 전환 비율을 제대로 정해놓지 않으니까 당연히 주식 또는 채권의 내재 가치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겠죠. 만약에 주가 비율을 어떤 식으로든 내재 가치를 정해서 1대1로 하든 2대1로 하든 주가 전환 비율을 정했다면 주식 하나의 가치가 채권의 얼마 정도의 가치가 된다고 기준을 정할 수 있었겠죠. 근데 이 기준을 정할 수 없게 되니까 내재 가치가 더 판단하기 어렵게 되죠. 내재 가치를 판단할 수 어렵게 되니까 온갖 가치 평가 수단이 난무를 하게 되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주가가 오를수록 실제로 내재 가치가 더 커진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주가가 300파운드면 내재 가치는 448파운드이고 주가가 600파운드면 내재 가치는 880파운드라고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겁니다. 시가총액이 오르면 오를수록 내재 가치는 더 커진다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죠. 하지만 이 당시에 이 주가가 올라가는 이 상황에서는 엄청나게 호소력을 가진 그런 논리였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에 분통을 터뜨린 사람은 허치슨이라는 그런
영국의 의원뿐이었습니다. 이 허치슨은 프리미엄을 주고 비싼 가격에 사우스시 주식을 산 사람은 상식과 이해력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주장을 했고, 왜냐하면 이런 비싼 가격에 주식을 사는 그런 행동은 기존에 주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과 채권 보유자의 주머니만 불러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또 이전에 주식회사 설립 투기 버블에서 등장했던 인물 스틸경도 엄청난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이 사우스시를 경고를 했습니다. 반면에 이 사우스시 내부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이런 허치슨 의원이나 리처드 스틸경 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죠. 이 존 블런트라는 이 사람은 이 사우스시의 창립 멤버였는데 채권의 주식 전환 이 음모의 주동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주가를 끌어올리는 게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좋은 일이라고 입버릇처럼 반복을 하면서 말을 했죠. 또 이 주가를 상승하기 위해서 온갖 편법을 사용했죠. 이 블런트는 미시시피의 존 로이 수법을 모방을 했습니다. 청약할 때 필요한 증거금 비율을 아주 낮춰줘서 20%만 예치하면 주식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했죠. 그리고 배정을 받고 나서 남은 돈은 16개월 동안 8번에 걸쳐서 나눠서 내면 됐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도 모방을 했는데요. 사우스시의 주식을 담보로 또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투자자들은 사우스시로부터 돈을 빌리고 그 돈으로 사우스시 주식 청약을 하고 주식을 배정받자마자 그 주식은 담보로 잡히게 됩니다. 이 수법 덕분에 돈이 별로 없는 사람들도 많은 주식을 살 수 있게 됐죠. 그래서 서민들까지 이런 청약의 대열에 참여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앞서 미시시피사의 과정에서 봤다시피 이렇게 담보로 잡힌 주식은 팔 수 없게 되고 그러면 유통 주식이 줄어들게 되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주가는 더 치솟게 됩니다. 치솟는 주가를 본 사람들은 또 주식을 사거나 아니면 다음 청약을 기다리게 되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우스시는 정부 채권의 주식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뤄냅니다. 약 3,100만 파운드의 정부 채권 중에서 2,600만 파운드의 채권을 교환을 하는데 성공을 하는데요. 2,600만 파운드를 얼마의 주식으로 바꿨냐 라고 보면은 액면가 기준으로 850만 파운드에 불과했습니다. 원래는 850만 파운드의 주식인데 그것을 주가를 띄워서 약 2,600만 파운드로 가치를 올린 다음에 그것을 채권으로 바꾼 거죠. 그리고 그 채권을 바꿔주고 남은 주식 약 17만 5천 주는 시장에 유통을 시켜서 이익을 챙겼죠. 근데 모든 사람들이 이 사우스시의 주가 상승을 믿은 건 아니었습니다. 당시의 기록을 보면은 문방구 주인이었던 토머스 가이는 사우스시가 주식담보대출을 발긴 다음 날 1720년 4월 22일에 보유하고 있던 사우스시 주식을 전체 다 팔았는데요. 6주에 걸쳐서 약 5만 4천만 파운드밖에 안 되는 주식을 23만 4천만 파운드에 팔았다고 합니다. 4배 이상을 이득을 보고 판 거죠. 그리고 또 당시에 아이작 뉴턴이 있었는데요. 아이작 뉴턴 같은 경우에도 약 7천만 파운드어치의 사우스시 주식을 매각을 했다고 합니다. 뉴턴은 당시에 뉴턴에게 주식시장의 전망을 묻는 한 투기꾼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주 유명한 말이죠. 나는 천체의 무게를 측정할 수는 있어도 미친 사람들의 마음은 알 수 없다 라는 말을 했다고 전해지죠. 정부 채권 매각이 교환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우스시 주식 투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가는 계속 상승하고 있었죠. 그리고 게다가 사우스시를 모방해서 많은 주식회사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봤던 이 주식회사 설립 버블이 다시 모습을 드러낸 거죠. 이 사람들의 수법은 간단했습니다. 회사의 설립과 주식 매각을 알리는 광고를 신문에 내고 주식 청약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돈을 벌 수 있었죠. 이때 이 주식 공모를 한 대표적인 회사가 보험회사였던 로열 익스체인지와 런던 보험이었습니다. 이 회사들은 액면가의 각각 25배와 64배의 가격으로 주식을 팔았습니다. 물론 이때 새로 생긴 회사들 뿐만 아니라 기존에 설립되어서 거래되고 있던 회사의 주가도 올랐습니다. 동인도 회사의 주가 같은 경우에는 100파운드에서 445파운드로 올랐고 로열 아프리카는 23파운드에서 200파운드로 밀리언 뱅크는 100파운드에서 440파운드로 상승을 했습니다. 이 버블이 피크에 이른 1720년 여름에 런던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은 5억 파운드를 넘었는데요. 이는 버블이 발생하기 직전이었던 1695년 이때의 100배가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시가총액이 100배나 올라가는 거죠. 코스피가 100배 올라가면 얼마일까요? 지금 약 2800이라고 하면은 코스피가 갑자기 2800에서 28만이 되는 겁니다. 이 말이 안 되죠. 그런 상황이 되면 도대체 어떤 상황이 발생할까요? 지금 코스피가 3000만 가도 난리가 날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100배면 정말 엄청나게 큰 버블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물론 이때 당시와 지금을 단순히 그 숫자로 비교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말이죠. 이 시가총액이 100배나 오르는 상황, 이런 상황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사업 목적을 가진 회사들이 막 상장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어떤 회사는 모든 영국인들한테 장례식을 치러주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주식을 팔았다고 하네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또 이 밖에도 사람 머리카락 거래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 그리고 영구적으로 돌아가는 바퀴, 이런 것들을 사업 목적으로 한 그런 회사들이 우후죽순 생겨났다는 거죠. 가장 웃긴 사업 목적을 가진 회사는 엄청난 이익을 올릴 수 있지만 사람들이 이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업을 벌이겠다. 모르는 사업을 사업 목적으로 가진 회사도 설립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통했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항상 어떤 버블이 발생을 하게 되면 말도 안 되는 얘기로 자신들을 홍보라고 광고라고 하는 그런 회사들이 생기죠. 제가 기억하기로 2002년 닷컴 버블 당시에 인터넷만 붙으면은 주가가 올라가던 그런 시절에 인터넷 업체가 미국에 TV 광고를 냈는데 그 내용이 아주 기가 찼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그냥 아무것도 없는 단색 화면에 우리는 너무 바빠서 이 광고할 시간도 아깝습니다. 이렇게 글씨를 적어놓고 이 TV 광고를 내보내는 그런 광고까지 있었죠. 그때 당시를 보면. 그런 어처구니 없는 광고, 사업 목적, 버블의 한 중앙, 태풍의 한 중앙에서는 그것이 이상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그런 모습들은 더 패기 있고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비춰지죠. 또 앞으로 언젠가 AI 버블이 만약에 발생을 한다면은 그런 모습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모습이 보인다면은 얼토당토안한 사업 목적을 가지고 너무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이는 그런 회사들이 등장을 한다면은 그것은 우리가 버블의 한 중앙에 있는 것이라고 판단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미리 우리가 판단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책들을 읽는 거겠죠. 어쨌든 이런 어이없는 사업 계획을 가지고 회사들이 상장을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기에 속아서 투자를 했습니다. 위클리 피켓은 1720년 5월 7일자에서 버블 기업들이 내세우는 사업 계획은 너무나 터무니없고 비현실적이어서 한쪽 눈을 감아도 사기 여부를 구분할 수 있었는데도 여전히 많은 순진한 투자자들이 덫에 걸려들고 있다고 이렇게 전했죠. 그렇다면 모든 많은 투자자들이 정말 순진해서 여기에 걸려든 것일까요? 또 그렇지만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 봤듯이 나만 아니면 돼. 나는 먼저 빠져나올 수 있다. 라는 생각도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죠. 하지만 결국 이 사람들은 시장에 자신들보다 더 멍청한 투자자가 이제 더 이상 없다는 사실을 곧 깨닫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1720년 6월 15일 사우스시는 발행 주식 제한이 없는 3차 주식 청약을 실시했습니다. 사우스시의 시가는 750만 파운드였는데 250파운드나 비싼 1천만 파운드의 주식 청약을 했는데도 단 2-3시간 만에 동이 났죠. 런던의 한 신문은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사우스시는 계속해서 사람들을 놀라게 해 벼락부자를 만들어냈다. 주식거래 열풍으로 상거래는 침체되고 100척 이상의 배들이 강변에 정박된 채 팔려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자본가들은 자신들의 사업보다 주식 투기를 더 좋아했다. 당시에 영국 사회의 모든 계층이 사우스시 투기에 뛰어들었습니다. 상인들도 자신들의 본 사업보다 투기로 돈을 번이 더 많았기 때문에 이 상업을 소홀했죠. 상업이 소홀했기 때문에 또 서민들은 또 더 힘들어졌습니다. 정치인들도 많이 뛰어들었었죠. 그리고 이 모든 계층의 가장 꼭대기에는 영국의 왕이었던 조지 1세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근데 영국의 금융인들하고 네덜란드 출신의 자본가들은 이 4차 주식 청약이 실시되니까 이 투기가 오래가지 못할 것임을 직감을 해서 이 투기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이미 투기를 경험했던 네덜란드 투기꾼들 같은 경우에는 일찌감치 주식을 팔아서 자본을 암스테르담 주식시장으로 철수시켰죠. 마찬가지로 런던의 은행가들도 마지막 주식 청약에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호텔 벨보이, 하인, 진군, 상인, 소매치기까지 4차 주식 청약에 참여를 했죠. 여기서 돈 번 사람들이 부동산을 사는 바람에 이 당시에 런던 건물의 임대료가 50배까지 치솟았다고 얘기도 하죠. 1720년대 여름에 이 사우스시의 주가 버블의 폭락의 전조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 원인은 공교롭게도 이 사우스시 내부에서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름 당시에 사우스시 임원들은 버블 기업들을 제재하는 그런 법안을 추진하는 것을 로비를 벌였습니다. 블런트는 로비를 벌여서 반버블법을 제정토록 그렇게 했죠. 의회 인가 없이는 회사를 설립할 수 없고 기존의 기업들도 이 정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사업을 펼칠 수 없도록 하도록 하는 그런 제안이었습니다. 이 블런트가 이런 법을 제정한 이유는 주식시장에 회사들이 너무 많이 상장돼서 그런 회사들이 없었다면 자신들의 사우스시에 돈이 모여서 사우스시 회사만 주가가 올랐을 텐데 그 돈들이 여러 회사들에 퍼지니까 그게 보기 싫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법을 제정을 했는데 역풍이 불었던 거죠. 이 버블 기업을 단속한다는 그런 영장이 발부되는 그 순간 시장에서 패닉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요크 빌딩스라는 회사의 주가는 305파운드에서 30파운드로 폭락했습니다. 또 앞에서 말했던 보험회사인 런던보험, 로열 익스체인지 같은 회사들의 주가도 75% 폭락했죠. 이런 식으로 주가 폭락이 이어지니까 빛을 내어서 매수를 했던 투기꾼들은 빌린 돈을 갚기 위해서 주식을 팔아치우기 시작했죠. 또 당시에 네덜란드와 독일에서 한창 버블 기업들이 생기고 있었는데 거기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이 외국인들도 사우스시 주식을 매각하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래서 9월에는 사우스시 주가가 800파운드까지 하락했습니다. 같은 달 둘째 주에는 600파운드까지 떨어졌고 이 사우스시의 주거래 은행이면서 엄청난 주식담보대출을 해주었던 스워드 블레이드 은행은 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9월 말에는 결국 주가가 200파운드 선까지 주저앉았죠. 주가 상승을 일으켰던 그런 광적인 심리가 이번에는 반대로 작용해서 공황을 일으키기 시작을 한 거죠. 게다가 당시에는 프랑스에서 흑사병까지 발생을 해서 그 흑사병이 영국까지 위협할 지경에
다다랐죠. 이렇게 주가가 하락을 하고 공황이 발생을 하자 존 블런트의 조카인 찰스 블런트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까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이 기업에 대한 신뢰가 붕괴되었다는 그런 점이었죠. 영국의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사우스시의 음모로 인해서 손해를 받고 그래서 대중들인 분노가 엄청났습니다. 영국 역사상 유례가 없는 그런 분노였죠. 그리고 그 분노는 사우스시 임원들과 정치인들한테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버블의 마지막의 모습이 그렇듯이 사우스시 임원들이 축적한 부를 몰수하기 위한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몰수 규모는 약 200만 파운드에 달했다고 하죠. 그리고 공매도, 선물, 옵션 거래를 금지하는 버너드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리고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주식 거래 자체를 금지하는 그런 법안까지 제안되었었죠. 어쨌든 이 투기를 막는 조치를 하는 것으로 이 사우스시의 버블도 이렇게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근데 이 버블로 인해서 경기 침체는 그렇게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앞에서 말했다시피 영국 경제를 장악하고 있던 런던의 주요 상인들은 이 4차 주식 청약에 참여하지 않고 직전에 주식을 처분했기 때문이었죠. 이렇게 침체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애덤 스미스는 이 법학 강론에서 사우스시 공황이 영국 경제에 별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크게 의미 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자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사우스시 버블이 영국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애덤 스미스의 견해와 달리 애덤 스미스가 국보론을 쓴 1776년에도 여전히 이 사우스시 버블로 인해서 만들어졌던 반버블법과 버너드법, 아까 이전에 말했던 선물 옵션, 공매도 이런 것들을 금지하는 법안이었죠. 이런 것들이 유지가 되고 있어서 영국 금융 자본의 발전을 상당 부분 지체시키고 있었습니다. 이때 만들어진 브레이크 때문에 영국이 발전이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또 하나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이 당시에 영국 정부가 투기 억제에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투기를 조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1720년대 당시에 영국 정부는 기존 정부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들을 보호하는 책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블런트 일당의 음모를 승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행위는 사우스시 주식을 사라는 메시지를 국민들한테 보낸 것과 마찬가지였죠. 조지 1세가 주가가 1000파운드에 달했는데도 불구하고 3차 주식 청약에 참여했다는 그 사실 그 자체가 국민들로 하여금 자신을 따라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줬다는 거죠. 그렇게 정부가 투기를 조장하는 모습을 보면은 국민들은 투기의 폭락을 정부가 막아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이렇게 정부가 이 특정 기업의 주가 하락을 막아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믿음을 조장한 그런 사례는 투기의 역사에서 아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1980년대 일본 버블에서 대장성의 장관들이 주가 하락을 막아줄 것이라는 믿음이 팽배해 있었죠. 아무튼 이 영국 정부가 주가 억제에 실패했다는 사우스시 버블이 남긴 가장 큰 교훈입니다. 한편 이 미국의 경제학자 레리 닐은 이 버블이 인간의 어리석음보다는 금융시장의 어떤 혁신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버블이 발생을 한다고 설명을 하는데요. 레리 닐은 투기적 버블의 비합리성을 부정했고 투기적 버블이 합리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주가 상승을 기대하고 적정 가격 이상의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들은 합리적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튤립 버블에서 가버가 주장했던 효율적 시장 가설과 같은 주장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미 봤다시피 합리적인 투자라 함은 위험과 수익을 모두 알고 그리고 그 모든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앞서 튤립 투기가 투기였던 이유는 이 어떤 부류에서 어떤 색의 어떤 등급의 튤립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다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투기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것과 이 사우스시 버블이 똑같다는 겁니다. 1720년대 당시에 1000파운드에 이 사우스시 주식을 산 사람들을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저자는 당연히 아니라는 거죠. 첫 번째는 고평가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정보가 당시에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이 주식 교환 비율 같은 것도 정해져 있지 않았고 내재 가치 같은 것도 평가해보는 시도도 없었죠. 또 이 사우스시 회사의 같은 경우에는 수익 구조를 보면은 아무런 주가가 급등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이 사우스시 주식을 매입했던 사람들 역시 레리 닐의 주장과는 다르게 비합리적이었고 따라서 이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투기라고 저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많은 투기에서 보여주는 현상처럼 당시에도 이 사람들은 합리적으로 가치를 평가해서 투자를 한 것이 아니라 단지 더 한심한 투자자들한테 이 주식을 팔아치우려는 그런 목적이었던 거죠. 그것을 우리는 투기라고 부르죠. 그래서 적정 가격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주식을 마구 샀던 거죠. 이런 모습이 1990년대 이 책을 쓰던 당시죠. 이때도 주식시장에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내재 가치는 따지지 않고 내가 산 가격보다 더 비싸게 가격이 오를 거라고 생각해서 투자를 하는 것, 매수를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모멘텀 투자라고 얘기를 하죠. 저자는 모멘텀 투자라는 것은 포장을 멋있게 했을 뿐 빠르게 치솟는 종목을 먼저 사서 이 상승이 꺾이기 전에 잽싸게 팔아치워서 수익을 챙기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라는 말이 붙었지만 사실은 투기라는 거죠. 저자의 관점에서 보면 말이죠. 그리고 그런 모습이 이 1990년대 이 책을 쓰고 있던 당시에도 많이 보이고 있었다는 거죠. 책을 보다 보면은 책을 쓰고 있던 시점, 닷컴 버블이 발생하고 있던 시점이죠. 그때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당시에는 아직 버블이 터지지는 않았지만 이 저자는 1990년대 당시를 많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책에서 나오는 모든 투기에서 보이는 모습이 이 1990년대 당시에도 비슷하게 보인다는 거죠. 자, 다음은 1820년대로 갑니다. 1820년대 이머징 마켓 투기.